오종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고려 가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고려 가요가 상당히 중요하죠. 작품도 많지는 않습니다만 고려 시대 전체적인 대표적인 그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꼭 한번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고려 가요 전반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서경별곡을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자, 고려 가요를 보시면요. 특징에 보시면 개념이 나옵니다. 이제 고려시대 때 평민들이 주로 이제 향유라는 건 누렸다는 얘기죠. 이 노래를. 그래서 그걸 속된 노래해서 소교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 전승이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원래 평민들 사이에서 유행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궁중에 소각 가사로 이제 수용이 됩니다. 그러다가 한글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 악장 가사라든가 악학개범이라는 이런 책에 기록돼서 이제 현재까지 전해지는 겁니다. 아셨죠? 그 내용은 어떠냐? 주로 남녀간의 사랑 이게 많습니다. 그리고 삶의 어떤 고뇌, 그리고 평민들의 정서를 진솔하게 노래하는 그런 작품들로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그리고 남녀간의 애정을 노래한 많은 작품이 노랫말이 저속하다는 이유로 남녀 상열지사라고 이제 놀림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헌에 실리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아셨죠? 예, 요거에 대해서 또 뒤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고요. 형식은 어떠냐면 대부분 작품들은 연과 연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구분되어 있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연과 연이 뭐한다? 구분되어 있다. 자, 요 의미를 반드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려가요 공부할 때 중요합니다. 그리고 분절체로 되어 있다 또는 연장체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 연마다 후렴구가 또 나와요. 그 다음에 삼음보예요. 그리고 민요적인 율격을 노래한다는 거. 그래서 형식적인 측면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하시면 이제 고려가요와 남녀 상열지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평민들의 삶을 주로 노래한 거잖아요. 이 고려가요가. 근데 이제 남녀 사이에 이 사랑이 많아요. 작품이. 요즘 현대사에서도 많은데 뭐 고려시대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조선시대 유학자들로부터 남녀 상열지사로 이제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가 이제 건국하고 조선시대가 이제 그 고려시대 이제 불교 위주였잖아요. 근데 조선시대에서는 이제 성리학, 이 유학자들의 이제 그 사회입니다. 유학의 나라예요. 그래서 남녀 상열지사로 불렸어요. 고려가요가 동시에 이때 이제 어떻습니까? 손가락질을 받는 겁니다. 이 양반들한테.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아요. 사대부들에게. 그래서 작품이 많이 소실돼요. 왜냐면은 거의 그 금기시하고 그 남녀 간의 사랑 이런 노래가 굉장히 저속하다. 또 어떻게 유학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지탄받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전하는 작품들도 기록되는 과정에서 막 수정도 됐고요. 사라지기도 하고 이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려 시대 작품이 많이 남아있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소경별구에서는 이제 914년에 가면요. 대동강을 건너간 님이 다른 여성을 사랑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녀 상열지사로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이 유학자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함부로 그 남녀 간의 사랑을 갖다가 발설을 한다든가 이러한 행위를 묘사한다든가 표현한다는 자체가 이 유교적인 관점에서는 금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꽃을 꺾는다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 장면도 남녀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유교적인 관점에서 그걸 저속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전하는 작품 중에는요. 쌍화점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전춘, 이상곡 굉장히 그 조선시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야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러니까 시대적인 관점에서 그런 거니까 사실은 작품성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선시대 이 유학자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남녀의 어떤 그 적나라한 이 사랑 이런 것들을 비판받는 거죠. 아셨죠? 예. 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이별의 정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합니다. 이 이별의 정한. 반드시 고려가야를 배운다 그러면은 반드시 요거는 묻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서경별곡과 연관된 부분을 위주로 한번 설명을 하는데요. 화자는 이제 임에 대한 사랑을 맹세합니다. 그렇죠? 또 임에 대한 질투, 원망의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서경별곡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저돌적이고 적극적인 여인의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어쩔 수 없는 이별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화자가. 그래서 그
거기서 담겨 있는 그 정한, 정한이라는 것은 어떤 한을 맺히는 한, 그렇죠? 예, 그래서 슬픔의 한이 맺혔기 때문에 한국 문학의 전통을 잇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별의 정한에 연관된 작품들이 이제 밑에 보실까요? 고대가요의 이제 황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이별의 정한이 담겨 있는 작품들이요. 그래서 공무도화가 그렇죠? 예, 고대가요죠. 그다음에 고려시대 때 가시리, 서경별곡이 대표적입니다. 이 두 작품이. 그래서 현대소설에는 누구죠? 예, 김소월의 진달래꽃, 뭐 한영원의 님의 침묵이라든가 박재삼의 노래라든가 이런 것들로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인가의 이별에서 이 생긴 슬픔, 이걸 노래한 한의 정서가 한국 문학의 주요한 주제의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계승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을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고려가요를 공부할 때요. 자, 아셨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가시면요. 작가적인 측면에서 한번 바라볼까요? 작가. 예. 우리 그 관점 중에 이제 표현론적인 관점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작가적인 측면에서 보시면은 평범한 백성들부터 신흥 4대부까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위한 거죠, 사실. 평범한 백성들로부터 신흥 4대부까지다. 이렇게. 그리고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창제되면서 이제 바뀌는데 그 바로 직전까지의 문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려시대 문학. 지금 설명할게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구비문학입니다. 구비문학. 그 다음에 한문문학입니다. 그러니까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구비라는 거는 이제 입구자를 써서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문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구비 또는 구전 또는 적층 또는 유동. 자, 이런 개념들이 다 같은 의미입니다. 아셨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적층, 쌓이겠죠.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니까 내용들이. 유동, 그러니까 추가가 될 수도 있고 축소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유동, 변할 수가 있다는 의미에서 이제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주로 구전, 구비문학을 많이 쓰니까요.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이 향유층은 이제 일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고려가의 모습으로 전해지는 것이 바로 이제 이겁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의 사랑이라든가 이별, 또 효 이런 삶의 어떤 단면과 생활상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이별, 효 이걸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문문학이라는 것이 한자로 기록된 문학입니다. 왜? 한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자를 읽고 쓸 줄 알았었던 누구? 남성 위주입니다. 남성 위주. 아셨죠? 예, 여성은 한자를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성 위주로 돼 있다. 한문문학은요. 그래서 고려 전기의 문인으로는 한문, 산문과 한시 창작 또는 문벌 귀족들이 이제 주로 이제 이 한자를 많이 썼습니다. 아셨죠? 예. 한시를 만든다던가 문벌 귀족들. 근데 고려 후기 때는 이제 성리학을 이념으로 성장한 신흥사대부, 오늘의 주인공 신흥사대부들이 후기에 한문문학의 이제 대표 주자로 나서는 거죠. 여기서부터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신흥사대부 여기보다도요. 경기체가가 이제 신흥사대부가 만든 대표적인 고려 가요의 한 갈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기체가 한림별곡 있죠? 요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거고요. 가전문학이라고 이제 들어보셨죠? 가전이라는 건 뭐냐면요. 특정 사물을 사람처럼 의인화합니다. 그래서 사물의 일생을 마치 사람처럼 서술한 산문 갈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짜 전기라는 겁니다. 이 가전의 의미는 가짜 전기. 사람의 전기인데 이 가짜라는 거는 뭡니까? 특정 사물이 사람을 빗대서 드러나니까 가전체라고 하는 겁니다. 가전이요. 아시죠? 반드시 아셔야 돼요. 또 외부 사물에 대한 관심을 담아낸 교술적 문학 갈래를 창작하게 돼요. 이제 외부 사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교술적 문학 갈래를 창작하면서 고려 후기 대표 문학 세력으로 이제 떠오르는 겁니다. 부상한다는 얘기요. 그래서 여기 빨간색을 쳤던 이 교술이란 말, 그다음에 가전이란 말을 좀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신흥사대부, 그다음에 경기체가 이러한 단어들을 눈에 익히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자,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작품적인 측면에서 보시면요. 백성의 노래입니다. 백성의 노래. 그렇죠? 고려가요는 궁중의 음악 두 갈래가 이제 있는데요. 고려시대 우리말 노래는 어떻습니까? 전한 노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 모습을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두 갈래로 대략 추측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고려가요죠. 예, 주로 평민들이 노래를 불렀던 거죠. 그래서 전승 과정을 보시면 백성들이 즐겨 부르던 민요입니다. 민요. 아셨죠? 이 민자가 백성 민자예요. 아셨죠? 예. 그리고 고려 시대 때 가면은 이제 궁중 음악으로 이제 수용이 됩니다. 궁중.
그렇죠? 그러다가 조선 왕조에 가면 또 궁중음악으로 이제 계승이 됩니다. 이제 조선이 개국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훈민정음이 창제되면서 이제 뭘 합니까?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부터는 이제 한글로 기록이 된다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예, 여러분 단계 전승 과정을 기억하시고요. 고려가의 특징이 이제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제 오늘의 그 사실 가장 중요한 알짜가 바로 고려가의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하층의 노래인 민요와 상층의 음악인 궁중음악이 함께 남아있는 것이 이제 고려가요입니다. 아셨죠? 예, 민요와 궁중음악이 함께 남아있다. 이게 이제 큰 특징이고요. 이 민요의 특징은 뭐냐? 하층의 노래죠. 민요가.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남녀 상열지사라고 이제 사장이라는 거는 뭡니까? 결국 뭐냐? 못 쓰게 됐다는 거예요. 그죠? 작품으로서 남겨지지 못하고 버려졌다는 얘기입니다. 진솔하다. 진솔이라는 뭐니까 진지하고 아주 솔직한 감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정 표현이 굉장히 직설적이고요. 아주 속 시원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삼음보로 돼 있어요. 삼음보. 시조는 사음보, 고려가요는 삼음보. 아셨죠? 예. 율격이 많으며 민요 특유의 구조인 뭐다? 반복이 많습니다. 민요는 이제 반복적인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니까 정리를 하시고, 병치라는 건 뭡니까? 나란히 배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정한 식구들이요. 또 변화가 많다라는 거, 이러한 특징이 있고요. 궁중악으로 이제 전승되는 이제 과정에서 남은 특징이 뭐냐? 이제 궁중악은 상층 음악이에요. 자, 위증질과 태평성대 이런 건 뭐예요? 후렴구죠, 후렴구. 후렴구라고 나오기도 하고 여음구, 조음구 뭐 이런 말을 씁니다. 그냥 아무런 뜻이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보시게 되면 참 많이 나오고 또 아이들이 많이 틀립니다. 요 의미가 뜻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뜻이. 아셨죠? 시대 및 임금에 대한 예찬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궁중음악으로 수용되면서 이걸 끼워 넣은 거니까. 그러니까 예찬일 수도 있고요. 또는 악료를 맞추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사용된 겁니다. 이 리듬을 맞추기 위해서 단지 흥겹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여기 나왔죠. 리듬감이 이걸 효과를 노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께서는 요 후렴구에 아무런 뜻이 없다라는 거 요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특히 학교 시험에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거 놓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동일한 내용의 가사가 서로 다른 고려가요에 나타납니다. 그렇죠? 이것도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작품에 A라는 작품에 쓰던 그 가사가 다른 작품에 또 보인다 이런 거 아셨죠? 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경기체가는 어떠냐? 경기체가의 유래를 보면 한림별곡이 최초입니다. 한림별곡. 그래서 경기 어떠합니까?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유래한 겁니다. 어떠한 모습이 어떻습니까? 경기 어떠합니까? 그 광경이 그 어떤 모습입니까? 어떠합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요 자체가 경기체가가 된 거예요. 아셨죠? 대표적인 한림별곡인데요. 대표작이 총 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문학, 책, 술, 악기 이러한 뭐 다양한 사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어떠하냐, 경기 어떠하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려 후기 신흥 사대부의 글쓰기 능력으로 많이 이걸 발휘를 했고요. 또 독서력을 자랑하는 그런 작품이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화자찬, 자기 과시 뭐 이런 내용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아시죠? 예. 자, 그럼 세 번째 페이지를 가시면요. 한림별곡과 그러면은 비교해서 경기체가와 고려가요의 갈래를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죠. 아시죠? 예, 한림별곡이 이제 경기체가의 대표예요. 그래서 고려시대에 향유되었던 경기체가가 갈래의 대표작이 바로 한림제유. 제유라는 건 여러 유생들, 성리학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지었는데 이 한림별곡 제 2번째 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자, 볼까요? 이건 이제 원문이고요. 예, 원문. 이 작품 자체로는 이제 크게 작품성이 떨어집니다. 아셨죠? 그냥 단지 경기체가와 고려가요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 장을 가져온 겁니다. 예, 현대어로 보시면은 이제 쭉 읽어져 있는데요. 뭐 읽어볼 것도 없이 전부 뭡니까? 이 자화자찬, 자기 과시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세요. 광경 그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이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이제 서리법, 표현법이 서리법이고 또 시저화자의 어떤 자부심과 또 후렴구라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형식적인 특성을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셨죠? 예, 해석은 여기 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쉽게 해석이 될 거고요.
해석보다는 이제 전체적인 형식적인 특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경 그것이 어떤 요게 바로 경기체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중요한데요. 그러면 이제 경기체가 고려가요의 그 공통점은 뭐냐? 그렇죠? 이 공통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삼음보, 분연체, 후렴구.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뭐다? 3분 후를 외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3분 후. 삼음보, 분연체, 후렴구 이렇게. 그렇죠? 분연체를 분절체라고도 합니다. 분절체 또는 분연체. 아셨죠? 그러니까 연이 구별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연이. 아셨죠? 연이 구분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또 연장체란 말도 씁니다. 연장체. 근데 요 분연체, 분절체를 제일 많이 쓰니까 요 삼음보, 분연체, 후렴구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삼음보예요. 삼음보, 사음보가 아니에요. 자, 차이점을 보시면 이제 고려가요는 주로 작가와 향유층이 평민이라고 한다면 경기체가는 양반, 사대부죠. 이제 신흥 사대부. 그렇죠? 그리고 고려가요는 주로 우리말을 사용했지만 경기체가는 한자어를 사용했다는 거. 그리고 이 고려가요는 보편적인 정서 있죠. 사랑 뭐 이런 거. 이별 뭐 이런 거죠. 이런 것을 많이 썼는데 경기체가는 뭐다? 사물을 열거하는 그렇죠? 교술가래라고 하잖아요. 아까 전에 그냥 교술시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고려가요는 서정시, 경기체가는 교술시. 그래서 이 공통점과 차이점, 특히 그 차이점 여기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사물 열거, 한자어, 우리말, 평민, 양반. 그렇죠? 보편적인 정서인 뭐 사랑, 이별 또는 삶의 고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다면 경기체가가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바로 이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한림별곡에 대해서 한번 나온 김에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고려 고종 때 한림의 학자들이 이게 한림 제휴예요. 그래서 경기체가의 최초라는 겁니다. 최초. 그래서 전체 8장으로 되어 있고요. 1행부터 4행까지는 전절, 그리고 5, 6행은 후절. 그리고 이렇게 짧은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후절이 짧은 거예요. 그리고 작품의 내용은 8가지 경치로 구성되어 있고요. 제1장은 문인들과 그들의 장기 자랑할 때 그 장기를 얘기하는 거고, 2장에서는 서적, 그렇죠? 방금 이 부분에서 나온 거 이제 서적을 쭉 열거한 겁니다. 그리고 3장은 이제 서체와 명필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은 술, 5장은 꽃, 6장은 악기와 그에 능한 사람들, 그렇죠? 악기를 잘 연주하는 사람들이겠죠. 또 7장은 산과 누각, 자연이네요. 그렇죠? 자연과 집. 8장은 근해, 그렇죠? 근해가 이제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근해 부분. 8장이 가장 그나마 작품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다 그러면은 8장이나 2장 정도가 나옵니다. 아셨죠? 기회가 되면 한번 8장도 한번 하겠는데요. 자, 일단은 오늘은 경기체가 전반적인 특징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고려가요랑요. 그리고 각각의 장에서는 4대부들의 관심사가 나오고요. 사물이 나오고 또 향락적인 생활상 등을 쭉 나열합니다. 나열하는 게 특징이에요. 아셨죠? 또 그것에 대해서 또 감탄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구성이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자기의 어떤 그 자랑, 그렇죠? 자랑, 뭐 이런 다양한 사물들 열거하면서 거기에 능수능란하고 자랑거리를 쭉 열거하고 스스로 감탄하거나 나열하면서 이런 형식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갈래를 보면 이제 경기체가라고 하는 거고요. 성격은 자기 과시가 많습니다. 잘난 체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향락적, 놀이죠, 놀이. 그렇죠? 제재는 이제 한림 제휴들의 풍류와 향락, 풍류란 말. 그래서 주제는 신진사대부들의 뭐가 들어있다? 자긍심과 풍류. 그렇죠? 자긍심, 자기들의 어떤 만족감과 어떤 자부심 이런 거, 그다음에 풍류. 이걸 좀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최초의 경기체가고 동일한 후렴구가 반복됩니다. 이게 고려가요의 특징이 반복이라고 했잖아요. 당시 사대부들의 자긍심, 자긍심을 강조한다. 이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4페이지로 갑니다. 자, 한림별곡 각 장 소재들의 속성이 이제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방금 했죠. 또 2장이 이제 중심으로 소재를 갖다가 표현하는 방식을 아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림별곡은 지금 본 것처럼 8장으로 돼 있고요. 소재들은 어때요? 고려시대의 뛰어난 능력, 이런 문인들, 이 한문학의 양식들이라든가 문인들이 읽었던 책들, 또 붓, 술, 악기들, 그네 띄는 광경들이 쭉 나옵니다. 다양한 소재들이요. 그래서 2장에서 방금 보신 그 앞에 2장에서 어떤 사물 형상화했냐면 문인들이 읽었던 책들입니다. 책들이 쭉 열거됐고요.
또 현실의 실제 사물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했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사물을 열거하는 방식. 자, 중요합니다. 굉장히 열거, 나열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하나 들어서 나열하는 방식으로 실제 사물을 이렇게 표현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한림별곡이 시험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 장이 이 부분이 상당히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내용적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다음 구절에 들어가는 화자의 정서. 자, 이거 보실까요? 위 주석조차 내 외경기 어떠합니까? 그러니까 주석조차 읽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위 영람이라는 것은 이제 책을 두루두루 열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풍경이, 그 경치가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후렴구인데요. 이 후렴구 안에 자신의 그 독서량, 나는 책을 무수히 많이 읽었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드러낸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후렴구인데 이 두 개가요. 이 부분에서요. 후렴구죠. 그래서 화자는 자신의 독서량에 대해서 뭐 했다? 자부심 갖고 긍지 가졌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 들어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나올 게 정해졌어요. 이렇게요. 한림별곡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자, 내용과 표현 방식을 중심으로 이제 한림별곡과 서경별곡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비교해 봅시다. 자, 이 창의하던 계층이 어떻게 달랐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두 작품의 내용적인 차이점, 또 형식적인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할 테니까 한번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이게. 한림별곡은 주로 내용이 어떻다? 사물을 뭐 한다? 열거한다, 열거. 이게 주된 내용이고요. 그 열거한 사물과 관련해서 그 분야에 어때요? 또 정통한 학자. 그러니까 정통한 학자라는 것은 그 방면에 가장 뛰어난 사람. 1인자라는 거, 1인자. 아셨죠? 가장 뛰어난 사람의 뭐가 드러난다? 자부심입니다. 자부심. 아셨죠? 이걸 아시면 되겠고요. 또 서경별곡은 어떠냐? 이별 상황이죠. 이별 상황이면서 그 상황에서 화자가 느끼는 어떤 이별의 이런 정서를 드러내는데 초점이 되죠. 그러니까 서경별곡은 정서적인 측면에서 강하다. 그리고 이것은 사물을 열거하고 그 분야의 정통 화자의 자부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이 상층과 하층의 차이점이 어때요? 뚜렷하게 보이죠. 그렇죠? 확연하게 이제 구분되죠. 그다음 표현 방식. 자, 내용이고요. 이제 표현 방식을 보면 한림별곡은 쭉 사물 열거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후렴구가 이렇게 나오고요. 이 후렴구 반복되는 건 또 공통점이에요. 아셨죠? 한자가 쓰였죠? 장별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별. 장별 구성은 똑같아요. 후렴구가 저기 연주로 썼다는 것도 차이점이죠. 이 부분. 그러니까 후렴구 반복과 장별 구성은 공통점이고요. 요거는 이제 차이점이 되겠네요. 아셨죠? 그래서 공통점은 이제 요걸 정리하셔서 공통점이다. 그리고 우리말과 한자어는 뭐다? 차이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표현 부분에서. 그리고 특히 한림별곡은 뭐다? 사물의 열거가 있다. 이렇게 아셨죠? 이렇게 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꼭 정리하셔가지고요. 고려가요 전반적인 특징과 작품 중요한 부분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이런 고려가요를 정리하는 시간 한번 가지시는 것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